관계에 집착하는 당신에게 고독 속에 무슨 행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혼자서 즐거울 수 있을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 존 밀턴, 영국의 시인. 사회학자 로버트 웨이스의 실험. 사회학자 로버트 웨이스가 최근 배우자와 사별한 한부모 그룹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처음 예상대로 그들은 그룹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도 여전히 외로움을 호소했다. 다른 사람들과 아무리 진실한 우정을 나눈다 해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짙은 애착과 친밀감의 상실을 보상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대개의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다 해도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오직 친밀한 인간관계뿐인 것은 아니다. 웨이스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아주 멀리 이사한 부부들도 조사해 보았다. 부부간의 친밀한 애착이 여전한데도 그들은 이제 그룹의 일부가 아니란 느낌 때문에 우울해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든 아니든 상관없이 가정보다 더 큰 공동체의 일부라고 느끼고 싶어 한다. 오늘날에는 친밀한 관계가 개인의 충족감에서 절대적 요소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별로 친밀하지 않은 관계의 중요성을 경시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정신분열증 환자들, 그리고 심각할 정도로 고립되어 사는 사람들을 병적인 부류로 간주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깝다고 할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며 그럭저럭 살아간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모두가 병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들이 모두 불행한 것 또한 아니다. 지지와 격려, 군대나 일터 등의 사회 구조 안에서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얻기 힘들다. 대신 그런 환경에서는 제 의무와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 갤런은 현대사회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안정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한다고 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보수를 받을 기회가 생긴다 해도 익숙한 환경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 어떤 위계구조의 구성원이라는 인식, 완수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삶에 의미를 준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기준틀이 되어주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친밀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아감을 형성하게 해주는 수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마주친다. 이웃, 우편 집배원, 은행원, 상점 점원 등등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매일 다정하게 인사를 주고받으며 편하게 지내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다. 그런데도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면 일시적이라 해도 얼마간의 상실감을 느낀다. 이럴 때 우리는 아무개에게 익숙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 익숙한 존재 자체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비록 보잘것없다고 해도 서로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지지해주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장이나 조직에서 은퇴할 때 우리는 그동안 매일 만나면서 알아보고 지지를 보내주던 사람들을 그리워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친밀한 관계와 별 상관없는 환경에서 생활한다. 그러면서 그 결핍을 공상에서 보상받으려 하기도 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직장에서 그들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해도 대신 인정과 존중을 받는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많은 시간을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친밀감이 덜하고 비교적 피상적인 관계도 일상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로도 증명된다. 이웃끼리 거리에서 만나면 주로 날씨 얘기로 대화를 시작한다.
그러다가 대화가 길어지면 다른 이웃에 대한 얘기로 화제가 넘어간다. 아주 지적인 사람들이라 해도 대체로 남의 험담을 좋아한다. 책이나 음악, 그림, 사상, 심지어 돈에 관한 이야기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이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상을 초월한다. 혼자여도 좋다.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인생의 의미와 만족감의 주된 요소라고 주장하는 친밀한 애착관계를 맺거나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 산다는 의미는 아니다.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일터에서 비교적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고도 안정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 내가 서문에서 인용한 에드워드 기번이 좋은 예다.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독방 감금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러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혼자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보울비는 애착과 상실 3권 끝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말한다. 한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에 대한 친밀한 애착을 중심축으로 전개된다. 아기일 때나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일 때나 어린아이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소년일 때나 성인일 때, 노인일 때도 그렇다. 이런 친밀한 애착에서 사람은 살아갈 힘과 기쁨을 얻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힘과 즐거움을 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연구 결과와 옛날의 이론이 같은 견해를 보인다. 나는 보울비의 저서를 처음 접한 이래 언제나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정신분석 결과는 객관적인 연구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동학의 개념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는 여느 정신분석 전문의들에 비해 정신분석을 학문과 결합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그의 애착 이론에서는 일의 중요성,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정서 변화의 중요성, 무엇보다 창의력을 지닌 사람들의 상상력이 발휘되는 중심 공간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친밀한 애착관계는 삶이 전개되는 하나의 중심축일 뿐 유일한 중심축은 아니다. 나와의 대화. 가장 지독한 고독은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타의에 의한 고독은 다른 문제다. 일반적으로 독방 감금은 가혹한 형벌로 인식되며 여기에 공포와 불안, 수면 부족 등 다른 요소들까지 더해지면 희생자는 정상적인 정신 기능이 붕괴되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혹독하지 않은 상태의 감금이라면 유익할 때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작가가 감옥에서 글을 썼으며 감옥 안에서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더라도 거기에서 견뎌낸 영적, 정신적 혼란의 시간을 나중에는 작품 속에 담아냈다. 범죄자를 감금하는 형벌은 원래 사지절단, 낙인, 태형 등의 잔인한 처형 대신 죄인을 인도적으로 회개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불황인, 알코올 중독자, 사회의 골칫거리들을 일시적으로 감금하는 지방교도소들이 몇 세기에 걸쳐 널리 이용되었다. 하지만 중범죄자를 감금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법학 교수이자 범죄학자인 노멀 무리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감옥은 미국의 발명품, 구체적으로 말해 1979년대 펜실베니아 퀘이커 교도의 발명품이다. 퀘이커 교도는 잔인하기만 할 뿐 아무 효과도 없는 사형과 태형으로 교도소 수감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격리된 상태에서 회개하고 혼자서 성경을 읽으며 정신을 고양하게 하는 방법으로 죄인을 교정하기로 했다. 이 세 가지 방식, 즉 타락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동료들로부터 격리, 성찰과 자기 반성을 위한 시간,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감옥을 고안한 성찰적인 퀘이커 교도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었겠지만 정작 그들 중에서 감옥에 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후 교도소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규정책이 적합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감옥과 교정.
물론 이것은 일부의 경우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범죄 억제의 감금은 무익하다 못해 해롭기까지 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감옥에서 범죄자들이 한데 모여 있다 보면 오히려 범죄 문화가 더 활성화되기도 한다. 범죄자가 장기형을 받고 오랫동안 가족에게서 격리되면 가족 관계가 붕괴된다. 석방 후 가족의 도움과 사회적 지지가 추가 범죄를 줄이는 몇 안 되는 요소이므로 장기간 감금은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석방 후에 적당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재범의 가능성을 줄이는 요소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가 교도소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수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이나 새로운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영국에서 독방 감금은 중범죄자를 비교적 단기간에 처벌하는 방법으로 쓰일 뿐이다. 원래 격리는 재수가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며 죄책감을 느껴 교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수가 복역하는 독방은 수도원의 독방을 모방한 것이다. 하지만 교정당국이 관찰한 바로 격리 상태에 있는 죄수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이기지 못해 오히려 제멋대로 행동했다. 다른 범죄자들과 접촉하다 보면 나중에 생계를 위해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 해악은 독방 감금의 해악에 비하면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영국의 감옥은 늘 죄수들로 넘쳐났기 때문에 죄수가 독방에서 자신의 범죄를 묵상해보는 것이 설령 필요하다 해도 여건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원래 독방으로 지어진 감옥에 3명을 수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1955년 유엔이 채택한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 표준 규정에 위배되는데 이 규정을 보면 교도소가 일시적으로 과밀한 상태일 때만 제외하고 수감자는 밤새 교도소 방에 혼자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덴마크에서는 죄를 짓고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 대부분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독방에 감금된다. 스웨덴에서도 이와 비슷해 최근 불만이 제기되긴 했지만 공판 전 구금 상태에서 덴마크와 같은 정도로 독방에 격리되는 곳은 유럽 어디에도 없다. 감금된 범죄자들의 정신병리. 독방에 감금된 사람들은 24시간 중 23시간을 작은 방에서 보낸다. 그들은 한 번에 30분씩 하루 2번의 운동 시간을 허락받으며 그 외에는 화장실 갈 때와 식사를 받을 때만 움직일 뿐이다. 책과 라디오, 텔레비전, 편지를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시하여서 면회도 허락되지만 그렇다 해도 이렇게 격리된 상태로 있다 보면 정신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일이 허다하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 불면, 집중력 저하, 부분적인 기억력 장애를 호소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기 어렵다 보니 시간을 표시하고 하루의 일과를 빈틈없이 정하는 강박 행동을 한다. 그러다가 신문이나 변호사 방문 때문에 이 행동이 방해를 받으면 극도로 불안해한다. 자해와 자살, 시도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1980년 감옥에서 발생한 자살 10건 중에서 7건이 공판 전에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의 자살이었다. 격리 상태가 몇 주를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를 호소한다. 어떤 사람들은 무감각 상태가 되다시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미쳐간다고 느낄 정도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다. 격리에서 벗어난 후에도 여러 증상이 계속된다. 방금 읽은 내용을 기억하기 힘들다거나 TV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신문 받을 때 부정확하고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고독한 부하. 뇌에서 일어나는 재정비 과정의 또 한 가지 예는 정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그레이엄 월리스가 부하라고 이름 붙인 창의적 사고 단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월러스가 말한 창의적 사고의 첫 번째 단계는 준비다. 창의적인 사람은 일단 특정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모으고 구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읽어본다. 그 다음이 부하의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축적해 놓은 자료가 저절로 끌어오른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검토가 되고 이미 머릿속에 있던 다른 내용들과 비교되고 정리되고 다듬어진다. 우리는 이 부화의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다음의 발현 단계에 필요한 예비 단계라는 사실이다. 이 시간 동안 창의적인 사람은 새로운 통찰을 얻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며 자신이 모은 자료를 중요한 원칙이나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된다. 부화에 필요한 시간은 몇 분에서 몇 달, 심지어 몇 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브람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몇 달 동안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다시 그 새로운 아이디어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아이디어는 어느새 처음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몇 달 동안 뇌 안에서 저절로 다듬어지고 정리된다는 주장이 우스꽝스럽게 들릴지도 모른다. 뇌는 굉장히 복잡하며 아주 많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하지만 꿈을 꾸는 동안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그리고 기도나 명상 시간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추진하는 검토나 분류 과정과 유사한 과정이 부화 기간에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뇌의 회로에서 벌어지는 일은 미스터리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진행되는 데는 시간과 수용성, 그리고 되도록이면 고도까지 필요하다는 사실은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혼자인 평화로운 상태를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슈베르트와 모차르트는 다른 사람이라면 산만하다고 느낄 환경에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아이디어에 몰두할 수 있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라도 혼자만의 생각에 깊이 빠진다. 위니콧의 누군가가 곁에 있지만 혼자 있는 상태라는 역설적인 표현은 엄마와 아기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내면의 과정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는 사람들과도 관련된다. 위에서 말한 정신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새로운 통찰이 생기는 부화의 과정에는 오랜 기간의 숙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연구자들이 인간 지성의 특징으로 지목한 한 가지 요소와도 관련된다. 지적인 행동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상황에 적응하여 다양하게 하는 행동으로 정의되었다. 이런 행동은 진화의 아랫단계에 있는 여러 종들이 예정된 방식에 따라 하는 행동과 대조된다. 환경의 자극에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반응하는 행동은 자동적이고 즉각적이다. 대부분의 환경에서 유연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은 기억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습, 그러니까 주어진 자극에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능력 때문이기도 하다. 답은 고독이다. 혼자 있는 능력에 대한 위니콧의 개념과 유사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기도다. 그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다. 기도는 공개적으로 신을 숭배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곁에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때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느낌과 접촉한다. 종교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초자연적인 존재에게서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도는 신을 움직이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조화로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도와 명상하는 동안은 이전까지만 해도 관련이 없던 생각과 느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로 연결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내면 가장 깊이 있는 생각이나 느낌이 새로운 형태로 결합하거나 연결될 시간을 갖는 것은 긴장 완화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창조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좋은 상태로 기능하고 개인이 각자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자칫하면 내면 깊은 곳의 욕구와 느낌에서 멀어질 수 있다.
학습과 사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와 끊임없이 접촉하게 해주는 것이 고독이다. 고독의 위로. 앤서니 스토. 1920년 영국 런던 출생.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윈체스터 칼리지와 크리스트 칼리지에서 수학했다. 1941년 캠브리지를 떠나 웨스트민스터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며 1944년에 정신과 의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모즐리 병원에서 일하면서 융의 정신분석 이론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1951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4년부터 1984년까지 옥스퍼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에서 임상 강의를 했으며 동시에 옥스퍼드 지역 보건당국에서 심리 상담 치료를 했다. 이후 2001년까지 일생을 옥스퍼드 보건당국에서 명예직으로 재직하면서 정신과 상담을 하며 보냈다. 정신의학과 문학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스토에게는 수많은 영예가 주어졌다. 왕립외과학회와 왕립정신의학학회 회원, 영국 문학회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린 칼리지에서 명예교수를 지냈다. 에식스 대학교 분석심리학 교수 앤드류 세무얼즈는 앤서니 스토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학자였으며 폭넓은 분야의 심리치료를 적용한 개척자이다. 스토는 정신분석 연구 과정에서 융의 영향을 받고 프로이트의 이론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들의 사상을 무조건 모방하기보다는 융합해 자기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그는 정신분석의 지나친 독단을 거부하고 정신병을 구분하려는 시도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스토는 강제적인 치료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상이 아니며 정신병자로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신이 온전하다. 명확하고 읽기 편한 문체와 함께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스토의 특별한 능력 덕에 그의 저서들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그의 주요 저서들은 세계 24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특히 고독의 위로는 20만 부가 넘는 판매를 기록했으며 프로이트는 10만 부, 융은 15만 부가 팔렸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학자 로빈 레인 폭스 교수는 오늘날 정신분석 이론을 주제로 앤서니 스토만큼 명확하고 널리 읽히는 글을 쓰는 작가는 없다고 회고하였다. 앤서니 스토는 지난 2001년 3월 80세의 나이로 타계하였다. 프롤로그. 고요한 삶은 외롭지 않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게 하지만 천재를 만드는 것은 고독이다. 온전한 작품은 한 사람의 예술가가 혼자 하는 작업으로 탄생한다. 에드워드 기번. 18세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의 말은 옳다. 기번 자신을 비롯해 시인이나 소설가, 작곡가 대부분이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다. 화가나 조각가 역시 그렇다. 현대이론, 특히 여러 정신분석학파가 주장하는 이론에서는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애정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 일반인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손꼽는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이러한 통념은 말 그대로 통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계의 위대한 사상가들 중에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 데카르트, 뉴턴, 로크, 파스칼, 스피노자, 칸트, 라이프니츠, 쇼펜하우어, 니체, 키르케고르, 비트겐슈타인 등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 중에는 한동안 이성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도 있고 뉴턴처럼 금욕적인 삶을 산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누구도 결혼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오랜 시간을 혼자서 지냈다. 뛰어난 창의력이라는 재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감과 부러움을 느낀다. 또한 그들을 특별한 존재, 즉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고통과 기쁨을 느끼는 특이한 사람들로 생각하곤 한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정신병리학적으로 비정상임을 의미할까? 창의적인 사람이 고독을 즐긴다는 사실이 그들이 다른 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데 무능하다는 증거가 되는 걸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순탄치 못하고 정신병,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으로 정서가 몹시 불안정했던 천재들을 열거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이라는 재능과 정서불안, 그리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는데 서툰 성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의력이라는 재능은 미심쩍은 축복, 그러니까 명성과 재산을 가져다 주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재능을 지닌다 해도 행복하기가 어려운 그야말로 두 얼굴을 가진 재능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재들은 모두 불안정하다고 믿었고 특히 프로이트 시대 이후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창의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유별나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불행한 것도 아니다. 기번은 첫사랑에 실패하고 나서도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다. 이에 대해 기번은 이렇게 썼다. 대다수 사람의 운명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인생의 제비뽑기에서 아주 좋은 패를 뽑았다는 걸 인정해야겠다. 나는 쾌활한 기질, 적당한 감수성, 활동보다는 고요를 좋아하는 성격을 타고났다. 해로운 욕구나 습관은 철학이나 시간이 바로 잡아주었던 것 같다. 학문에 대한 사랑, 삶을 즐기며 새로운 활력을 얻는 열정 덕에 내게 걸맞은 즐거움의 요소가 매일, 매시간 끊임없이 솟아난다. 내 정신 능력이 쇠퇴하는 기미도 느끼지 못한다.